예, 2교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는 무엇을 쓸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쓸까에서 이제 그 주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제라는 거는 단순한 글감하고는 다르다. 글감이라는 거는 글의 소재가 되는 것이고, 주제라는 것은 그 글감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그 신념이나 나의 의견이 드러나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이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글을 좀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 주제문을 완성된 문장으로 한번 작성해 보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쓸 때 제목 정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라는 거는 그 글의 첫인상이고, 그 글을 뭔가 내용이라든지 또 뭔가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목을 짓는 것도 좀 신중하게 제목을 지어보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글을 이제 구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쓸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는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글을 쓸 때 내가 그냥 직접 경험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에세이 같이 그냥 단순한 것들을 쓸 때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쓸 수가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쓸 때는 좀 자료를 많이 풍부하게 좀 확보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자료들도 좀 영양가가 있어야 되겠죠. 자, 어떤 이제 그 자료가 좋은 자료일까, 그런 요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주제를 제대로 좀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좀 이왕이면은 좀 다양하게 일단 자료 수집은 많이 하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지고는 왔는데 이게 뭔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든지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져와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글을 인용을 할 때는 그 인용의 출처가 분명해야지만 내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그래서 출처가 명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은 어떤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내가 그걸 사실처럼 가지고 쓰는 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1차 자료로서 사실인지 아니면은 뭐 추론이나 의견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이제 해석을 했다면은 그게 합리적이고 좀 공평한 해석인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자의 관심을 좀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식상하고 뭐 누구나 다 알고 그러는 것보다는 좀 독창적이고 그리고 뭔가 그러면서도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친근성이 또 있어야 되고, 또 구체적이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용이나 관점이 이제 동일한 것과 아닌 것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앞에 1교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뭐 안락사가 필요하다. 그죠? 내가 이제 이런 글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안락사를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안락사를 옹호하는 쪽에 글을 쓰려면은 옹호하는 쪽에 어떤 자료나 그런 어떤 것들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입장의 것들도 확보해서 잘 나누어서 구별을 해서 그거를 이제 확보를 수집을 해 놓고 그걸 바탕으로 글을 써야지만 돼요.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반대편에 있는 관점도 자기가 바라보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글을 이제 써 나가야지만 다른 사람한테 설득력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뭔가 건드려주면서 글을 써야지 그 사람들도 설득을 할 수 있고, 최소한도 반박은 또 안 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도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지만 이 의견은 어떤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찬반이 특히 있는 의견이 있는 글은.
자, 그 다음에 주제에 밀접한 것과 이제 보충적인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뭘 인용을 한다거나 어떤 그 실제적인 예를 들 때 이것은 어떤 주장의 근거로 쓰일 것인가, 무엇이 주장이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들은 또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좀 확보를 해 놓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주제에는 뭐 기억이나 경험이나 상상 등으로 내용을 생성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 뭐 초등학교에서의 한자 조기 교육의 필요성, 뭐 2020년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바, 이러가지고 자기의 상상이나 경험 가지고 쓰기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료가 확보가 필요한 거죠. 한번 이제 우리 연습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금연교육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배는 대학생들에게 특히 해롭다는 내용으로 글을 쓰기 위해 모아놓은 글감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대학생들에게 특히 해롭다. 자, 적절치 않은 글감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장 호르몬에 해를 끼치는 담배의 부속성분, 영리만을 꾀하는 담배 제조 회사의 상흔, 담배와 두뇌 활동과의 관련성, 금연의 조기 교육이 주는 효과, 일상생활에서 담배로 인한 폐해. 자, 금연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특히 해롭다. 어쨌든 이제 금연 교육의 필요성인데, 금연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큰 어떤 주제 안에서 가장 여기서 적절치 않은 게 뭘까요? 담배 제조 회사의 상흔이죠. 그쵸? 이거는 금연 교육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글감을 이제 찾을 때 내가 어떤 내용을 생성을 할 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주제하고 맞닿아 있는 것은 취하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하고 벗어나는 것은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뭔가 좀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를 해서 좀 그 다른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원래 이제 언어는 인간에게 유익한 것. 인간에게 언어는 유익하죠. 우리는 이제 언어로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도 언어는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로서 내 마음을 또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언어는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럼 이 언어가 유익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하나를 딱 해놓고 언어 때문에 다른 감각의 발달이 더디게 되었을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도, 뭔가 눈빛, 그다음에 어떤 몸짓, 언어가 없었으면 그런 것들이 좀 더 감각이 이렇게 발달됐을 수도 있죠. 자, 언어의 불완전성은 일부 소통에 어려움을 준다. 그렇죠. 말을 해도 오해를 낳잖아요. 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뭐 거짓말이라든 욕설, 이것도 언어로 인해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갈등. 그래서 우리는 언어라는 걸 항상 긍정적인 면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긍정적인 면만 생각이 됐는데 유익하지 않다고 반대로 뒤집어서 놓고 보니까 또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이끌어낼 때는 한번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글을 집필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개요를 작성을 하는 거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글을 위치할 것인지를 한번 짜임새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개요 작성은 왜 필요할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설계도인 거예요. 그래서 설정한 주제를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한 설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설계를 하지 않고 글을 쓰면은 이제 글이 뭔가 좀 약간 이렇게 두서 없는 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한 거를 개요를 작성하면서 뭐 주제문에 어떤 그 주제문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항목 간 균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는 어떤 분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다 쓰는 거. 만약에 뭐 필요성, 원인, 그 다음에 해결책. 그럼 해결책이 먼저 오지는 않잖아요. 필요성이 먼저 오고 뭐 원인이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뭐 해결책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문제 제기를 뭐 먼저를 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항목 간에 이렇게 순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분량의 어떤 균형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지만 되는 거죠. 잘 짜인 개요는 한 편의 글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요 작성. 그래서 여기 보면 읽을 때 개요 작성을 해두면 이제 큰 도움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글을 반대로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국어 시간에 어떤 글 읽고 그 글을 읽고 개요 작성을 해 보잖아요. 이런 연습을 하면은 내가 그 글을 쓸 때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의 개요를 작성을 하고 그 개요 작성을 한 걸 가지고 또 내 말로 한번 또 글을 써보고 이런 어떤 연습들이 조금 글을 쓰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개요를 작성한다는 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글의 방향을 이제 명확하게 해서 혼란과 탈선을 막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글을 쓰다가 막 옆길로 샌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또 뭐 누락되는 거는 뭐 누락되는 게 있다든지, 그 다음에 혼란스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중복도 그 다음에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을 잡아주죠. 그 구조적인 결함을 방지한다. 그래서 내가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떤 글이 그 본론 부분도 한 단락은 뭐 한 3줄밖에 안 되고 어떤 단락은 한 10줄이야. 그럼 10줄이 돼. 그러면은 어때요? 3줄밖에 이게 뭔가 써도 한 3줄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럼 얘를 어떻게 분량을 좀 조절해야지? 내가 좀 자료를 수집한 것 중에 실제 예시가 있는데 예시를 좀 가져다가 쓰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글은 막 자료를 막 이렇게 다 위치하다 보니까 너무 뭔가 자료가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좀 주제하고 벗어난 거는 뭐가 있을까? 자료 수집한 걸 이제 보죠. 이제 개요를 작성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글의 어떤 균형도 잡아주고 분량도 조절을 해주고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것도 막아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게 이제 개요를 작성하는 것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개요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이제 그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대항목, 그 다음에 중항목, 그 다음에 소항목으로 세분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좀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목은 일관성 있게 부호 혹은 숫자 표시. 그렇지. 우리가 뭐 어떤 그 글은 어떤 그 뭐 장이 있으면 절이 있잖아요. 뭐 장, 절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장은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면 뭐 절은 반가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든가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거니까. 자, 그럼 이제 개요를 작성할 때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오면 될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론에는 이제 이거는 항상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항상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서론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 내가 왜 이 글을 쓰게 됐는지, 또 뭐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그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것을 쓰게 된 어떤 뭐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두에 밝히는 거죠. 그래서 화제에 대한 어떤 집중과 흥미 유발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실질적으로 어떤 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같은 거, 실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이런 문제가 있다. 그냥 보여주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글 쓴 동기, 의도를 이제 밝힐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의 현황, 뭐가 문제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도 서론에 올 수 있는 거 뭐냐면은 나는 본론에 어떤 글을 쓸 거다. 그 다음에 본론은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거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 원인과 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러면은 그 글을 서로만 이제 보는 사람도 문제 제기도 하고 이 글을 읽으면 본론에서는 그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까지도 뭐 얘기를 하고 있구나. 뭐 그런 어떤 안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죠. 문제의 해결 방안. 근데 뭐 문제 해결 방안만 제시를 할 수 있지만 문제 원인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해도 뭐 원인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사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진술하기도 하고 자신의 견해의 정당성을 논거를 제시해서 입증하기도 하고 뭐 통계의 숫자라든지 뭐 권위자의 어떤 학설 의견 같은 거, 그다음에 사례와 예시 등이 들어가고 또 예상되는 반론, 격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어떤 내가 그 의견을 제시를 할 때 뭐 안락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반대되는 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대하는 사람은 이런 의견이 있지만 여기 보면 반론 격파잖아요. 그 반론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어때요? 백전백승이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어떤 그 생각을 알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 다른 쪽의 자료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의 허점을 건드려 나가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아주 설득력 있는 글이 되는 겁니다. 해결 방안의 구체화 및 그 유효성. 어떤 글에 따라서는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글들이 다 나쁜 글이 아니라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해도 원인만 아주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를 해도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글입니다. 자, 결론은 어때요? 주제의 재확인, 제안 그런 거. 본론을 요약 정리.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거죠. 본론에서 얘기한 거를 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독자의 결심, 조건.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하자. 새로운 과제의 제시와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보시면 84쪽에는 여러분이 한번 그냥 참고로 보시고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교재 있는 걸 다 하면 이제 이거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자, 다음에 주제문들은 주제문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예이다. 각 주제문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를 지적하고 수정 방안을 제시하라. 자, 우리 아까 그 주제문이 어떤 식으로 그 형식적으로 되어야 되는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국가가 부강한 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우냐, 굉장히 막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서술어 문장으로 아름답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이게 감탄사로 끝났잖아요. 이런 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얘기했고요. 우리 학과 과대표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과대표의 태도가 어떤 게 바람직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제시를 해야지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악마와 같은 대기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지필하기에서 어휘의 선택에서 배울 텐데요.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는요, 특히 논리적인 어떤 그 글을 쓸 때는 그 가치 중립적인 어휘를 써야 되거든요. 어휘 자체에 자기의 감정이 실리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악마와 같은 이라는 용어 자체가 감정이 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빼든가 객관적인 단어로 바꾸던가 해야 돼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대기 오염을 방지해야 된다. 차라리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 불균형과 그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해 모아놓은 글감들이다. 이를 논리전개에 맞게 들어봐요.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하고 개요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예요. 내가 자료 수집한 것들을 쭉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개요를 작성할 때 뭐 대항목, 소항목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봅시다.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가 부족하여 학교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가지 중에서요, 대항목, 소항목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게 서론에 오고 어떤 게 결론에 올 수 있는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전반적으로 그 문제 제기에 해당되는 게 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도시의 문제가 뭔지를 또 보시면 되고, 농촌의 문제가 뭔지를 한번 구분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게 대항목이고 어떤 게 소항목이고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글의 주제는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 불균형 형상과 그 대책이다. 서론에는 문제 제기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 결론에서 제시되어야 돼요. 자, 본론에서는 도시 지역의 문제점과 농어촌 지역의 문제점이 각각 제시되어야 한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앞에서 어떤 게 문제 제기고, 어떤 게 도시 문제고, 어떤 게 농촌 문제고,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뭔가 해결책이 좀 얘기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문제 제기가 뭐가 있을까요? 즉,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불균형이 지금 문제다, 그거잖아요. 지금 서론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자, 그러면 본론에서 여기 보시면 볼까요? 다시 이것고, 자, 도시 지역에서는 과밀 학급이 문제시되고 있고, 그쵸?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부족해서 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대요. 그쵸?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여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불균형이 심각한 그 상태에 이르고 있고, 자, 본론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가 부족해서 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대항목이면 소항목은 뭐가 있어요?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부족해서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고, 또 어때요? 인구 격감으로 몇 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배우는 복식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교실에서 뭔가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으로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대항목, 소항목 그런 식으로, 중항목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시 지역에서는 과밀 학급이 문제시되고 있잖아요. 어떤 게 될까요? 전국 초등학교의 87%에 해당하는 수도권 초등학교 1, 2, 3학년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다. 인구 비율 면에서 볼 때 그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교내 폭력 사고 발생 건수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뭐예요? 교육 투자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제시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것을 서론에다 넣어야 되고, 어떤 걸 결론에다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대항목과 뭐 중항목과 소항목은 뭔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서 그 구성을 하는 게 이제 그 개요 작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습하는 거 하나 또 볼까요? 자, 환경을 보호하자는 제목으로 이제 글을 쓰는데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환경 오염에 이제 문제점 제기가 있고요. 뭐 부담금제 실시, 환경 오염 부담금제 실시 이런 거는 뭐에 해당될까요? 문제 해결, 환경 대책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해의 심각성이라든지 환경 오염의 폐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생태계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대책이보다 문제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원의 재활용 극대화는 뭐예요? 대책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이제 그 구성을 할 때, 아, 도대체 이거를 어떤 구성으로 개요를 그 작성을 해야지 바람직할까? 이게 이제 두서없이 이거를 아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론에는 환경 오염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본론에서는 환경 오염의 폐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자, 문제점 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해의 심각성이 하나 오겠네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생태계 파괴가 올 수 있겠네요. 그쵸? 이건 이제 환경 오염의 폐해에 속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소항목에 해당되는 거죠. 심각성, 파괴, 이건 소항목이죠. 그 다음에 환경보호 대책 아래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부담금제 실시, 그 다음에 뭐예요? 자원의 재활용 오겠죠. 자원의 재활용, 부담금제 실시. 결론에는 뭐가 올 수 있을까요? 이거 올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요를 작성한다는 거는 어떤 글을 쓸 때 막 두서없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자료를 막 수집해서 봤더니 막 이것저것 뒤죽박죽 됐으면 이것을 어때요? 어떤 흐름에 맞게, 그쵸? 이 흐름이라는 거는 글의 그 내용의 흐름도 있을 거고 독자의 어떤 사고에 맞게 흐름도 있을 것이고 뭐 그 구조적인 어떤 그 절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순서에 맞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소항목, 중항목, 대항목 이런 식으로 또 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개요 작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요것도 이제 글쓰기 연습인데 이제 여러분이 또 스스로 해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회관계에 대한 설명의 글이다. 자, 글쓰기 연습을 해보자 그랬어요. 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인간은 언제나 집단을 형성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해왔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과 같이 인간 혼자서 살 수 없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집단을 형성하여 그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왔다. 자, 이거 눈으로 읽으시고 우리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 우리는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생활하게 된다. 즉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거 이제 여러분이 그 교재 보시면 그 88쪽하고 89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 그림도 나와 있어요. 그때도 한번 본 것 같아요. 조아리의 창.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아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자신도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이 아는, 그 다음에 나는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뭐 이제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그 미지의 영역을 점차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이런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89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 제시된 게 이제 뭐냐면 그 A에서 D 영역의 특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의 특성은 뭐가 있을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자꾸 나한테 뭐라 해.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우리 식구만 또 알아. 그런 거는 또 뭐가 있는지.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다른 사람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알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는 굉장히 좀 소심한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이 소심한 거를 조금 탈피를 하려면 내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인사도 하고 내가 먼저 사람들한테 말도 걸어봐야지. 그럼 어때요? 자기가 이제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남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은다면. 그 다음에 내가 아는데 일부러 또 감추는 부분이 있으면 노출은 아니지만 적당히 개방은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상대방하고 나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마 이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자꾸 경험을 하게 해줘야 돼요. 경험을 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새로운 상황에 자꾸 던져야 돼요.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본다든지. 그러면 내가 몰랐던 나를 스스로 내가 발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발견해 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관계를 좀 개선을 해 나가기도 하고 더 뭔가 좋은 관계로 발전도 시켜 나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저는 되게 일반적인 어떤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글을 건전한 인간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각 개인들에게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적절한 주제문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건전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개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나도 모르는 나를 좀 더 알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주제문을 설정해야 돼요. 자, 주어진 개요들을 토대로 해서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개요를 작성을 하고 이게 이제 하나하나 그쵸? 적절한 주제문을 설정하고 주어진 개요를 토대로 해서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그쵸? 이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견해가 드러나도록 글을 써보는 거. 요런 절차를.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어떤 글을 읽고 자신에 대해서 글을 써봐라. 우리 교재에 나온 대로 한번 글을 써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떠올려보는 것들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제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개요를 짜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써내려가는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첫 번째 과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주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글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글감이 되는 글감이 되는 이제 소재를 좀 몇 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바이러스, 요즘 코로나19가 참고를 해서 우리도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지를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행, 지구온난화, 육식.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6개 정도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해서 글쓰기 계획안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미세 플라스틱 하나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미세 플라스틱하고 지구온난화하고 연결을 해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하고 여행하고 묶어서 말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19하고 비대면하고 묶어서 하셔도 되고 그냥 비대면 하나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한 가지 이상 선택해서 글감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고 제목을 정하시고 주제를 정하시고 이거는 되도록이면 주제문으로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을 쓰는 목적, 그쵸? 그 다음에 이 글을 누가 읽을 것인지 예상 독자도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그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을 할 건지 그런 어떤 수집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론에는 어떤 얘기를 쓸 거고
본론에는 어떤 얘기를 쓸 거고 결론에는 어떤 얘기를 쓸 건지. 자, 우리 아까 그 연습해 본 거 있잖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아, 본론에는 어떤 거를 좀 대항목에 넣고 어떤 거를 소항목에 넣을 건지, 서론, 본론,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목,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주제,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보다는 아까 많은 문제 자체가 좀 막연하잖아요.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그러니까 많은 문제라기보다는 구체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이제 목적, 예상 독자, 스마트폰 사용 실태 조사. 이것도 되게 막연해요. 사실 이제 스마트폰 사용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청에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 보시면 보급률은 상당한 사용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보급률하고 사용료 얘기를 서론에다 썼는데 눈을 안 좋게 하고 인간관계가 해롭고 뭔가 음란물을 접할 기회가 되게 뭔가 복잡하게 막 섞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이 여기 이제 일회용품 관련해가지고 주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여러분은 이거보다는 좀 더 바람직하게 좀 아까 우리 책에 있는 거 제시된 것처럼 그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좀 과제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제 안내까지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댓글 과제는 조금 간단해요. 자, 일단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아까 인간이 지구를 3분 안에 파괴하는 것, 그거 이제 유튜브 영상 제가 링크해서 올려놓으면 그거 3분 되는 거 보시고, 거기서 그 중에서 내가 글감을 가지고 한다면 난 어떤 걸 가지고 글감을 할 건지 그 글감을 하나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주제문 하나 만들어 보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이 그 과제를 수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시는 자, 여기 글감, 아까 이거 영상을 보시고 글감이 동물 실험, 동물 복지 이런 게 글감이 될 거고요. 주제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여러분 댓글 과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실 거는 이거죠. 이거는 제가 지금 10월 6일까지 여러분이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